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내전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배신, 패륜, 또 최순실의 남자 등 막말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당장이라도 갈라설 만도 하지만 친박과 비박은 서로 나가라고 등만 떠밀고 있습니다. 네, 국정공백 수습을 위해서 가동하기로 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빠졌는데요. 오늘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 교수께서는 저희랑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새누리당 내전을 보고 막장이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거의 뭐 주고받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김무성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전 대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계는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닌 정치적 노예들이다. 이런 비판까지도 계속했거든요. 아침마다 이런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돌아올 수 없는 이 다리를 건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연일 그 하강 곡선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10% 초반대에 이르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들, 소위 말해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보수 정당이 재탄생을 꿈꾸고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심하기가 그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새누리당 당내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건데 첫 번째로는 무너진 새누리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창건하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길입니다. 근데 이러한 길에서 소위 말하는 비박계라고 하는 인사들 입장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당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새로 지어진 집에 지지를 다시 보내겠느냐라는 물음의 회의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내부 투쟁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집을 떠나 나와서 분당하는 길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현재까지 남은 뭐 한 달여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남아 있는 새누리당의 정통성 내에서 이 주도권을 갖기 위한 싸움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나가서 분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김무성 전 대표 탈당과 신당 창당은 아직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당 내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언제쯤 정리될까? 어디가 먼저 튀어나갈까? 이것도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누가 먼저 짐을 싸느냐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당권은 친박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정현 당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지금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들이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결국 짐 싸야 될 사람들은 아마 비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오늘 하신 이야기 중 전 대표가 하신 이야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보수와 중도가 손잡고 좌파 정권을 맡고 국가 재건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보수라는 개념이 아마 본인이 지금 현재 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이 친박을 제외한 이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들과 손을 잡아서 나가겠다는 그런 그런 의지를 첨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뭐 당장 이 탈당 부분에서는 심각히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일단은 지금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원내대표 경선을 당내에서 예를 들면 비주류가 만약에 민원 후보가 상당히 뭐 상당한 표차로 뭐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력 분포 자체가 상당히 무슨 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당내에서 계획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박이 민원 후보가 졌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초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돼서도 비박이 만약에 민원 그런 분들이 인사가 안 된다, 좌절된다고 길 경우에는 결국은 탈당을 결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제 비박과 친박의 어떤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죠. 이제 분수령이 되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마 친박은 지금 이제 현재까지 지금 친박 사실 어떻게 보면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은 뭐 책임 정치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모든 당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친박은. 그런데 어쨌든 이정현 대표만 20일 날 물러나고 나머지 지금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현재 결정이 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분당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저는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가 경선이 어쨌든 지금 그 7일 이내는 원내대표를 경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 경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제 그걸 완전히 갈라서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은 이제 비박계에서는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아마 좀 유력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친박계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보면 정우택 의원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홍문정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장 그 지금 눈앞에 닥친 16일 날 이런 원내대표 경선에 아마 여야가 아마 주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국민들 눈을 지금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새누리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참여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 없이 정말로 이전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과연 이 지금 보수를 그동안 지향해 왔던 이런 그 새누리당이 과연 보수 지지층들이 얼마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겠냐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게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은 네. 4.13 총선 때 사실 친박의 진박 감별사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4.13 총선에 사실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국을 만들게 된 게 여소야대를 결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탄핵을 또 가결이 됐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따지기 전에 네. 정말로 어떻게든 이 지금 그 친박이 그동안 웰빙족이라고 전부 다 만들어 왔잖아요. 친박 플러스 비박 전부 다 새누리당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한테 정말로 안 좋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16일 날 있는 원내대표 경선에 또 한 번 이 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날 이후로 아마 그 탈당이 상당히 그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결심을 하지 않겠나. 물론 이제 그 친박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재 결정까지는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서 어쨌든 그 정계 개편이 새로운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안 그래도 앞서서 이제 그 황영철 의원이 비상시국회의 그 설명을 하면서 뭐 니네 나가라 이런 얘기할 때 서로 뭐 이유가 돈 또는 조직 이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건 아니냐 이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사실상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당연히 그 부분 조기 대선 앞두고 있으면 당의 조직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뒤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 때문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공당으로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자산이 꽤 큽니다. 그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고요. 건물로 갖고 있는 자산도 있고 또 예금으로 갖고 있는 자산도 있고요. 또 단순하게 이 물적 자산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산도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새누리당에는 굉장히 유능한 당직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의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이 친박당, 비박당으로 갈라지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많은 숫자에 달하고 있는 새누리당 당원의 거취들도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128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의 생각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저는 이 지점 속에서 철저히 다른 당원 당규, 스스로가 하나의 당원 당규를 모든 구성원들을 엮을 수가 없다라면은 결별 선언을 하게 되고 그 결별 선언 속에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바로 얼마 뒤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과 나를 지지하게 되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만약에 정말 필연적으로 분당의 과정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면 그거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분당 이후의 이합 집산의 과정들은 저는 말 그대로 정치권의 빅뱅, 정계 개편은 새롭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지금 있게 되는 뭐 자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한 변명은 저는 황영철 의원의 얘기가 사실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제일 두렵고 나가서 무서운 거는 결국은 보수 정당을 분열시키고 깼다라는 책임감, 나가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지 이러면 자산 문제는 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까요? 오늘 오후에 친박계는 이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황영철 의원은 비상시국 회의를 해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해체가 됐습니다.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비상시국 회의는 사실 지난번 그 금요일 날 있었던 대통령 탄핵을 그러니까 지금 그 나름대로 이
이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임으로 이제 가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예. 또 이 비상시국 회의에 사실 그 공개적으로 이 지금 참여하신 분이 사실 많이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탄핵안을 보면 최소 62명의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동참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조직체로 아마 태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 김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비박계가 지금 당을 못 깨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자산 문제 이런 것보다는 오늘 뭐 자산 뭐 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재벌 등쳐서 모은 재산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 없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제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아직도 시간은 있다. 이 당 안에서 이 비주류들이 충분히 당을 혁신하고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 우리가 해볼 때까지는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실 초지일관 각 견제하고 있는 분이 또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신당을 만나서 따라오지 않는다면 네, 그 신당의 상당히 파워 자체가 파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때까지 다 끝까지 당에서 해볼 수 있는 투쟁은 다 혁신 투쟁, 쇄신 투쟁을 해볼 때까지 다 해보자는 뜻에서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봉합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봉합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정도면 다들 이혼할 상황 막장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비박과 친박 사이에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혁신 통합 연대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 혁신의 대상이 사실 친박이거든요. 네. 친박인데 이런 그 연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인정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은 비박은 절대로 인정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그 혁신체 연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분당을 염두에 둔 상황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연대를 만들고 너희들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식인데 김무성 대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탈당할 수 있는 명분보다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좀 덜 됐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유승민 대표라든가 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같이 나가면은 모양이 좋은데 만약에 아까 자꾸 이제 자산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자산 문제는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년 1월이면은 국고보조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무성 대표가 탈당을 했을 때 바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그 인원이 나오느냐 따라 나오느냐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그 좀 숙성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따라 나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좀 고도로 좀 계산된 상황들이 계속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탈당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었을 적에 사실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국민의당도 사실 민주당을 탈당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이 따라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순수한 국민의당 당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그 당을 만들 때도 그 당의 인적 구성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새누리당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이렇게 완성도가 높을 적에 그때 아마 김무성 대표가 탈당을 결행하지 않나.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탈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그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총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수위가 4가지 수위가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수위는 제명일 거고 그 다음 수위는 이제 출당, 자진 탈당을 권고하는 수위 정도가 될 건데 중징계가 될 거라는 여론에는 크게 이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새누리당 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또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이걸 엎을 수 있는 권한들이 또 갖고 있는 게 새누리당 당원 단계에 있는 겁니다. 예. 현재까지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가 보여줬던 행보, 대통령에 대한 사실 무한 충성의 과정들을 보여줬었고 이정현 대표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지도부 전체는 거의 친박계 의원들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윤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 최고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다시 번복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말 그대로 당원 당규를 위배하거나 혹은 법령과 헌법을 위배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에 한해서 이와 같은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당의 윤리위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들로 인해서 당에 해를 미친 경우에는 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당의 가장 큰 해악이라고 한다면 40%가 넘는 새누리당의 지지층들을 10% 초반의 지지율로 당을 거의 사실 그 몰락시켰던 과정에서 책임을 명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징계 과정이 불가피할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 다 같이 징계하자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에서 자꾸 김무성, 유승민 당신들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라고 끌고 들어가는 이유가 예.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공동의 책임으로 끌고 들어가는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상황이 봉합으로 가기에는 참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면서 징계를 좀 연기를 요청을 했다면서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특검 수사도 지금 받아야 되고, 네. 탄핵 심판도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네. 자신의 그 쉽게 말하면 자신이 죄가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일종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당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거는 좀 이러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충분히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당윤리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지도부에서 어차피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윤리 차원에서나마 자신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찍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상당히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앉아 좀 연기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상당히 좀 보기 드문 장면인 거죠.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서로의 정치적 부담이 되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탈당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끝끝내 당직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또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사안이 해가지고 가결이 되고 나면 그것도 아주 큰 표차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하나의 모습들이었는데 예. 그거 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여론이 상당히 오늘 신문들 어제 신문 보더라도 어떤 정파적인 그 시각을 다 떠나서라도 다 친박이 자숙 모드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다시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리위가 설사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최고위가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안에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마 냉혹하게 이 사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윤리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윤리위에서 아마 징계는 굉장히 강도 높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당 조치까지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어떻게 자칫하면은 우리가 해석을 자칫하면은 집권 여당을 이제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도 어쨌든 탄핵 가결되면 집권 여당이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모든 게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게 집권 여당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징계가 떨어지면은 바로 집권 여당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윤리위원회에서도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징계 수요를 정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탄핵 가결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네. 아니면은 당내 차원에서 이거를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경우든지 하여튼 집권 여당의 고리를 박근혜 대통령과 고리를 일단 끊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징계가 절차가 되고 안 되는 이런 차원에 떠나서 네. 윤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일단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을 연기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윤리의 결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기반이 새누리당인데 그 새누리당의 사항을 고리가 끊겨버리면은 네.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황야의 홀로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연기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예. 이렇게 좀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좀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이 개헌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헌 특위가 신설되기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대선 전에 개헌에서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어제 여야 3당 그리고 또 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서 이 국회 내에
개헌 특위를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1987년 지금 현행 그 헌법이 채택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국회 차원에서 지금 개헌 특위를 만든 건 처음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번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이 사태가 가져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신 것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 초래됐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돼서 이제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갖고 온 것이 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상당히 그게 원인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제도적 차원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뭐 나름대로 바꾸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상당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이 반영이 돼서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이번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선 전에 개헌 합의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왜냐하면 네. 물론 지금 이제 당장 지금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되면 바로 2개월 안에 지금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시간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기본권이라든지 다른 여타급 빼버리고 권력 구조라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개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지만 네. 그 원포인트 개헌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어떤 권력 구조를 채택하냐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유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개헌은 여기서 물 건너가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고 싶지는 않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조기 대선이 만약 예정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탄핵안이 인용이 돼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네. 결국 개헌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저는 아마 차기 대선 주자들이 공약 속에서 이 대선을, 그 개헌을 녹아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뭐, 물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 뭐 여러 뭐 지금 후보들이 개헌 공약해놓고 지킨 거 봤나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번은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물론 이번에 만약에 개헌을 고려를 해서 공약을 내거시는 분은 틀림없이 아마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고려를 그려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국민들의 약속에서 당선되고 난 뒤에 그걸 어겼을 때는 아마 제2의 탄핵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좀 우리 차 교수님하고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게요. 예. 이번에 사실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바라보면서 이 개헌을 사실 이거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87년 이후에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국회 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네. 공식적으로 처음 개헌의 첫 단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기 대선 체제로 갈 수도 있지만 조기 대선 체제 간다 하더라도 개헌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다음 정부로 개헌을 넘긴다 하면 이거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개헌을 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임기 5년이든 아니면 4년 중임을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헌을 공약해놔놓고 되자마자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써갖고 아예 개헌 자체를 까먹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헌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그 200명 이상의 개헌에 찬성하고 연구 모임 만들어진 이런 분위기가 적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통령제의 폐해, 역대 대통령이 지금 그 60항쟁 이후에 지금 대통령들이 결과 임기 말에 어떤 경우든 다 치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바로 대왕적 대통령의 모순을 그대로 반영했고 그걸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이 체제도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왕적 이 대통령의 어떤 상태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적폐, 소위 이런 폐해가 그대로 최순실 농단으로 그대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개헌하기 어렵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조금 있으면 개헌을 매개체로 해서 엄청난 그 개헌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비박, 친박, 뭐 아니면 친노, 친문 이 지금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지만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결국은 비패권지대하고 패권지대가 만들어져서 예, 예. 개헌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개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겁니다.
개헌에 대한 당위는 뭐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현실주의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차 교수님 의견에 일부 동조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네네. 일단 지금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2월 말 정도에 종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헌재의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우나 빠르면 3월 달에도 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은 벚꽃이 필 때 대선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뭐 늦어도 장마 기간에 대선을 치를 확률이 높은 것. 그 조기 대선이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거죠. 예. 그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각 정당마다 이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 레이스가 뛰어들게 된다라면은 이거를 개헌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이르기는 정치적 시계 상황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었던 폐해가 절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차기 조기 대선 과정에서의 노력들은 반드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예. 일부 후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약으로 이 개헌에 대한 문제를 걸 것이고요. 단순하게 공약만을 갖고 개헌을 그냥 좀 경미한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 총리라는 총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들이 있지만 그 헌법상의 규정들을 사실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틀어지고 주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네. 있었던 거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총리의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라고 하고 총리 후보와 함께 런닝메이트 형식으로 뛸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이 예비 내각을 내가 함께 뛸 수 있는 참모진 이것들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게 되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 하나만 바라보고 줄 세우기 정치를 하는 그동안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개헌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서 19대 대통령 시기에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물결들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정세균 의장도 아마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여건, 시간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이번에 조금 오늘도 보니까는 좀 뒤로 미루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좀 밝힌 것 같기도 한데. 예.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은 네. 뭐 물론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볼 때는. 그러나 저는 선거는 치르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기 전에 먼저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 직선제로 그대로 갈 건지 중임제로 갈 건지 네. 아니면 내각제로 갈 건지 아니면 이원 집정제로 갈 건지 그 어떤 경우도 이번에는 제도를 먼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선거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전에 공약으로 먼저 그렇죠.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씀으로. 공약 사항은까지는 안 된다는 그것도 안 거죠. 된다. 그것을 예. 여야 합의체를 만들기 때문에 헌법으로 해서 제도를 일단은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선거를 치룰까 하는 부분이 그게 밥그릇이 만들어져야 돼. 그냥 뭐를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생각 때는 일단 제도가 우선으로 만들어진다면 개헌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사실 그 정진석 그 원내대표가 그 한 달 전쯤에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서 이 내후외환 상황에서 좀 국정을 수습할 사람은 땡땡땡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한 달 만에 공개를 했어요. 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무슨 의도? 이걸 보고 개헌골이냐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신이 지금 물러나는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한 사람을 띄우고 지금 물러나는 행보 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치 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것도 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김종필 전 총리의 그 청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아무래도 지금 그 김종인 전 대표의 정치권의 역할을 조금 나름대로 전면으로 끌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소위 말해서 지금 친박 패권 세력 또 친문 패권 세력을 뺀 나머지 비패권 세력들이 제3지대에서 모여서 개헌을 고려를 해서 뭔가를 지금 정계 재편도 하고 새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 바꿔보자는 그런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JP가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고 뭐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자신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예. 바로 이 지금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개헌론자인데 지금 본인은 지금 이제 분권과 협치라는 그런 키워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 순수한 의원내각제인지 네. 아니면 이원집정부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권력 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이 지금 패권 세력의 양극단의 패권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파를 다 모으겠다는 그런 속셈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바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을 위한 욕망이 만들어내는 기획이라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로 바로 이런 것이 이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에서의 개헌 고리 자체가 일종의 문재인 전 대표를 비토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왕따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학규 전 고문이나 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등 또 더 나아간다면 그 새누리당이 비박계까지 연계하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반작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지금 12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헌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 200석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지배주주인 이 문재인 전 대표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이 지금 개헌을 고려를 한 이 전국의 향배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반응을 할까요? 김종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역할고리가 굉장히 클 겁니다.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는 3파전 혹은 3파전 이상이 다자구도상의 대선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와 같은 의석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김종인 전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고 왔다라는 그 지점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고리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 아니면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간의 이 경쟁 과정 속에서 두 분 중에 누가 하나가 당이 대표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선명성 경쟁을 통한 진보 진영을 대표할 수는 있겠으나 중간 진영에 있는 사람들 유권자의 민심에 대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김종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나와서 비패권지대라고 하는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고 여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손학규 전 대표 등등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 세력을 형성한 뒤에 당장이 개헌이 되진 않겠으나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서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대한민국 정계 개편은 완전히 빅뱅 상황으로 올 수도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분 한 분 정치인들이 보이는 행보 자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아마 유일한 정치인일 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킹메이커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또 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쾌하게 그분은 패권과 비패권 지대를 딱 구분했습니다. 패권은 그야말로 친노 세력하고 친박 세력을 패권으로 딱 규정했고요. 그 외를 제외하는 것을 비패권 지대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패권 지대에서 누구든지 비패권지로 오더라도 킹이 되고 싶으면 김종인 지금 의원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킹과 킹메이커를 동시에 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지금 현 상황에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있고 이러면은 반드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은 반드시 다음이 뭐냐면 정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 헌정사를 쭉 보면 늘 갈등과 분열되는 정리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 정리 단계를 사실 그 잘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 대부분 그 지식인층에서는 그래도 김종인 전 대표가 가장 원만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대위를 여당 비대위원장도 해보고 야당 비대위원장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각에도 있어도 보고 이렇게 경험이 두루두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도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기요 원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를 가장 그 유력하게 지금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이 상황을 몰고 갈 수 있는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일한 정치인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유력하게 아마 그 이 정국을 타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이재명 시장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어제 반문연대 논란에 좀 휩싸였고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좀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글쎄요, 굉장히 좀 야권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좀 벌써부터 좀 치열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라디오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막 조금 오해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은 뭐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얼핏 듣기로는 일종의 선두주자, 야권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후발 주자들이 모여서 한 팀을 만나서 거기서 대표 선수를 한 명 뽑아서 이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하는 뭐 그런 이 구도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셈법을 따지는 이 상거래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아주 직격탄을 쏘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 내의 이 대선 주자들의 파워를 키우자는 네. 그런 취지였다는 해명은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진위 여부는 자체하고 나서도요. 지금 이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조기 대선이 사실 유리해짐에 따라서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금 잠룡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수사함과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조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